시청자 여러분, 오늘도 즐거운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45살의 남자입니다. 부산에서 태어나고 자라 지금은 울산에서 조그마한 조경업을 운영하고 있어요. 21살 때 첫사랑과 결혼했죠. 그땐 뭐든 할 수 있을 거라 믿었습니다. 세상은 아직 따뜻한 줄만 알았거든요. 결혼 후엔 예쁜 아들이 하나 태어났습니다. 아내와 셋이서 단출하지만 웃음 많던 시간이 분명 있었어요. 그런데 세월이 흘러 그 웃음은 점점 사라지더라고요. 돈이 없다는 게 그렇게 사람을 망가뜨릴 줄 몰랐어요. 아내는 늘 지쳐 있었고 저는 무기력했고 서로를 원망했죠. 결국 그 결혼은 7년 만에 끝이 났습니다. 아이만 남기고요. 지금은 혼자 삽니다. 진심으로 말해서 처음엔 고독이 두려웠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혼자가 되니 사람들의 시선이 달라지더군요. 몇 해 전부터 일 좀 풀리고 수입이 안정되자 갑자기 주변에 사람들이 붙기 시작했어요. 남자든 여자든 연락을 하거나 밥을 사달라고 하거나 어떤 사람은 대놓고 형님 투자 좀 같이 해보시죠라고 다가오더군요. 솔직히 말하면 처음엔 좋았어요. 오랜만에 나도 필요한 사람이 된 기분이었으니까요. 근데 그게 다 아니었어요. 어느 순간부터 저도 모르게 경계심이 생기더라고요. 왜냐고요? 사실 그들 중 누구 하나도 제 진짜 이야기에 관심 있는 사람은 없었거든요. 대부분은 제 돈, 제 인맥, 제 위치가 궁금했던 거예요. 그걸 알아차리자 괜히 마음이 씁쓸해졌습니다. 그런데 생각해보면 저도 한때는 그랬습니다. 손 벌릴 곳이 필요할 땐 저 역시 여유 있어 보이는 사람에게 접근했었죠. 그렇게라도 살아남고 싶었던 거니까요. 결국 사람 마음은 상황에 따라 얼마든지 흔들리는 게 아닌가 싶어요. 제 유년 시절을 떠올리면 지금도 가슴 한쪽이 뻐근합니다. 초등학교 시절은 정말 끔찍했어요. 저희 아버지는 거의 매일 술에 절어 계셨습니다. 취하면 소리 지르고 때리고 문을 부수는 건 예사였죠. 어머니는 그런 아버지를 견디지 못하시고 제가 7살 때 집을 나가셨어요. 그 후론 아버지와 단둘이 살았죠. 조부모님은 제가 태어나기 전 모두 돌아가셨습니다. 집에는 늘 술 냄새가 진동했고 냉장고는 비어 있었으며 옷은 해진 체육복 한 벌뿐이었어요. 학교에선 당연히 따돌림을 당했습니다. 냄새난다고 더럽다고 별명이 지저분이었어요. 쉬는 시간마다 혼자 구석에 앉아 있었고 급식도 남긴 거 받아먹고 그러다 친구들에게 맞고 울고 그랬죠. 그런데 더 슬픈 건 그 고통을 누구한테도 말할 수 없었다는 겁니다. 아버지한테 말해봤자 남자가 뭘 그렇게 찌질하냐는 소리나 들을 게 뻔했거든요. 그래서 그냥 참았어요. 울다가 자고 다음날 다시 웃으며 학교 가고 그렇게 견디며 살았네요. 중학교에 올라가면서 키가 많이 컸습니다. 그 덕에 예전처럼 두들겨 맞는 일은 없어졌지만 그 대신 사람들과는 더 멀어졌어요. 지저분한 외모에 무뚝뚝한 성격, 누가 먼저 다가오겠습니까? 어떤 친구가 말을 걸면 오히려 제가 밀어냈던 것 같아요. 사실 마음속 깊은 곳에선 늘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어차피 날 알게 되면 다들 떠날 거야. 그래서 스스로 벽을 세웠습니다. 결국 저는 스스로를 외롭게 만든 셈이었죠. 그게 제 삶의 패턴이 되어버렸고 지금까지도 쉽게 바뀌지 않네요. 제가 18살이던 어느 겨울이었습니다. 그때 어머니가 돌아가셨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처음엔 믿기지 않았어요. 몇 년 전, 아니 거의 10년 가까이 얼굴 한 번 보지 못했던 분이었거든요. 기억 저편 어렴풋이 남아있는 그 얼굴, 그 미소조차 흐릿해진 사람이 갑자기 세상을 떠났다고 하니 솔직히 뭐가 뭔지 감정이 따라오질 않았습니다. 그날 저는 어머니의 장례식장에 갔습니다. 울지도 않았고 당황하지도 않았습니다. 외가 쪽 친척들이 그래도 네가 장남이니까 하며 등 떠미는 바람에 마지못해 상주 역할을 했어요. 어깨에 검은 띠 두르고 절 받는 자리에 앉아 있었죠. 진심으로 말하면 그 자리에 앉아있는 내내 마음이 텅 비어 있었습니다. 눈물이 나지도 않았어요. 어색하다는 생각만 들더군요. 사실 장례식이 끝날 때까지도 실감이 안 났습니다. 남들이 슬퍼하니까 나도 슬퍼해야 할 것 같아 고개만 조아릴 뿐이었죠. 정말 그랬어요. 마음 한구석도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그 감정 없는 상주 역할은 철없던 나이 때문이기도 했겠지만 동시에 참 아이러니하게도 너무 오래된 이별 때문이었던 것 같아요. 어머니는 제가 7살 때 집을 나가셨어요. 이유는 분명했습니다. 아버지는 무능했고 알코올에 중독된 사람이었죠. 어머니는 그런 현실에 지쳤고 결국 모든 걸 등지고 혼자 나가 사셨습니다. 그리고는 단 한 번도 저를 찾지 않으셨어요. 편지 한 장, 전화 한 통 없이 사라졌습니다. 그렇게 시간은 흘렀고 저는 어머니 없는 인생이 당연하다는 듯이 살아왔어요. 그래서였는지도 모릅니다. 돌아가셨다고 했을 때 애초에 내 삶에서 존재감이 없었던 사람이라는 생각이 먼저 들었던 거죠. 물론 시간이 지나며 뒤늦게 많은 감정이 올라오긴 했습니다.
어른이 되고 세상을 조금씩 알아가고 부모가 된 친구들을 보면서 저는 종종 스스로에게 묻곤 했습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정말 아이 하나 두고 떠나야 했을까? 솔직히 그건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아무리 아버지가 엉망이어도 아이를 데리고 나갔어야죠. 먹고 살기 힘들었다는 이유가 가난이, 고통이 한 아이를 완전히 두고 떠나야 할 만큼 절박했던 걸까요? 지금도 그 생각은 저를 괴롭힙니다. 너무 어린 나이에 받은 그 유기감, 그게 제 인생의 시작이자 전부였던 셈이니까요. 진심으로 저는 아직도 그때의 어머니를 용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어머니는 결국 저를 자식으로 생각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무능하고 술에 찌든 남편에게, 즉 제게는 아버지였던 그 사람에게 아이를 맡기고 자신은 홀로 살겠다고 집을 나간 순간부터 저는 어머니에게 더 이상 가족이 아니었나 봅니다. 그건 시간이 지나고 나서야 명확해졌어요. 어머니가 세상을 떠난 후 몇 해가 흘렀고 이번엔 아버지가 돌아가셨습니다. 지병이었죠. 간경화. 예고 없는 죽음은 아니었지만 그 소식을 들었을 때도 저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습니다. 차가운 말이지만 그저 그럴 때가 됐구나 싶었어요. 저는 단 한 번도 부모님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진심으로요. 일이 고되고 사업이 어려웠던 날에도 새벽마다 도매시장 다녀오던 피곤한 시간 속에서도 누구 탓을 한 적은 없어요. 다만 그렇다고 해서 그리운 마음이 있었던 것도 아닙니다. 그 두 사람은 제게 상처도 애정도 남기지 않았고 결국 아무것도 아닌 존재가 되어버렸으니까요. 솔직히 말하면 저는 늘 그렇게 생각하며 살아왔습니다. 이 세상에 나는 혼자다. 누구도 날 위해 울지 않고 누구도 내 등을 떠밀어주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더더욱 세상과 싸워야 했어요. 남과 경쟁하고 뺏기지 않기 위해 버티고 악착같이 이겨내야 했습니다. 남의 돈을 공짜로 가져갈 순 없었고 그래서 저는 일했습니다. 거칠게 치열하게 남의 주머니에서 돈을 가져올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내 손으로 내 몸으로 일하는 것뿐이라는 걸 뼈저리게 느끼면서요. 이 세상은 친절하지 않았고 누구도 제게 기회를 준 적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늘 스스로를 다그쳤습니다. 약해지면 죽는다. 멈추면 끝이다. 그렇게 사람 아닌 기계처럼 살아온 세월이 어느덧 10수년이 지나가 버렸네요. 성인이 되고 나서 저는 조경업을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친척이 하던 작은 조경회사에서 막내로 시작했어요. 진심으로 말하면 처음엔 나무 다듬고 흙 만지는 일이 고되기만 했습니다. 허리는 아프고 여름엔 땀이 줄줄, 겨울엔 손이 얼어붙었죠.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 일이 제겐 맞더라고요. 사람들과 눈 마주치지 않아도 되고 무언가를 손으로 직접 만들며 땀 흘릴 수 있다는 게 묘하게 위안이 됐습니다. 몇 년이 지나고 나서 저는 제 이름을 걸고 작은 조경팀을 꾸렸습니다. 공원이나 아파트 단지 정비, 개인 정원 설계 같은 소규모 작업이었죠. 마침 그 시기가 도시 재개발과 맞물려서 일이 꽤 많았습니다. 강원도 원주 일대가 갑자기 재정비에 들어가면서 크고 작은 일들이 끊이질 않았어요. 일 처리를 깔끔하게 한다고 입소문이 나자 하루에 2건씩 돌아다녀야 할 만큼 바빴습니다. 사실 큰 돈을 벌진 못했어요. 그래도 당장 생활비 걱정 없이 사는 것만으로도 저는 감사했어요. 어린 시절을 생각하면 하루 세끼 밥을 먹고 따뜻한 잠자리가 있다는 것만으로도 천국이었거든요. 그런데 그런 저를 보며 아내는 늘 불만이었습니다. 당시 전처는 전업주부로 아이를 키우고 집안을 돌보고 있었죠. 그녀는 처음엔 씩씩했고 성실했지만 어느 순간부터 자꾸 다른 사람과 비교하기 시작했습니다. 누구 남편은 조경 말고 건설로 돈을 벌어 땅을 샀다더라. 누구는 조경회사 접고 카페 차렸는데 수입이 몇 배가 됐다더라. 그런 말들을 입에 달고 살았어요. 솔직히 저는 그게 괴로웠습니다. 저는 나름대로 일찍부터 시작해서 업계 안에서 자리를 잡아가고 있었고 제 이름 걸고 일하는 사람으로서 자부심도 있었거든요. 하지만 그녀에겐 그런 건 전혀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돈, 외제차, 넓은 집 그런 것들만 비교 대상이었죠. 그때 전처의 말만 들어도 숨이 막혔는데 장모님과 처형까지 저를 몰아붙였습니다. 명절마다, 가족 모임마다 사위는 언제쯤 번듯하게 벌 건가? 같은 말을 은근히 흘렸어요. 저는 변명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어린 시절 왕따였던 저는 누군가가 저를 비난하면 그게 맞는 말일지도 모른다고 먼저 고개를 숙이는 사람이었거든요. 그래서 무조건 사과했습니다. 앞으로 더 열심히 할게요. 제가 부족하죠. 그렇게 말하는 게 가장 쉬웠어요. 그게 다였고 그게 전부였죠. 저는 그때까지도 몰랐습니다. 그들이 원한 건 사과가 아니라 애초에 다른 사람이었단 걸 말이죠. 아이가 겨우 3살이던 해였습니다. 그때 전처는 다른 남자와 눈이 맞아 집을 나갔습니다. 그 사실을 처음 들었을 때 솔직히 말해 저는 믿지 않았어요. 설마 했죠. 아무리 사이가 멀어졌다 해도 설마 아이를 두고 그렇게 떠날 줄은 몰랐거든요. 그런데 그녀는 정말로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몇 달 뒤엔 이혼 서류까지 보내왔고 제게 더는 말할 여지도 남기지 않았습니다. 저는 혼란스러웠고 동시에 무너졌습니다. 아이와 떨어지기 싫었습니다. 그 아이는 제 모든 것이었고 유일한 희망이었어요. 그런데 현실이란 게 그렇게 녹록지 않더군요. 남자 혼자 조경 현장을 뛰며 아이를 기른다는 건 사실상 불가능했어요. 어린이집이나 유모를 쓴다는 건 제 형편에선 꿈도 못 꿀 일이었죠. 결국 저는 아이의 양육권을 전처에게 넘겼습니다. 대신 매달 양육비를 보내기로 약속했죠. 진심으로 말하면 그때 내렸던 그 결정이 평생을 따라다니는 후회가 됐습니다. 그래도 어쩔 수 없었습니다. 제가 아이를 책임질 수 있을 만큼의 삶을 살고 있지 않았거든요. 그보다 더 치욕적이었던 건 장모와 처형의 태도였습니다. 전에는 날 은근히 무시하던 정도였는데 이혼 후엔 아예 노골적으로 저를 내쳤어요. 거지 같은 놈, 우리 애한테 돈이나 꼬박꼬박 보내고 얼굴은 보여줄 생각도 하지 마라는 말까지 들었어요. 그 말이 너무 모욕적이어서 밤에 잠을 이루지 못한 날도 많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입을 열어봤자 뭐가 달라질까 싶었거든요. 다만 마음속으론 끓고 있었죠. 그날 이후 저는 우리가 함께 살던 전셋집도 그녀에게 넘기고 두 손 가볍게 청주 외곽 시골 마을로 나왔습니다. 아는 선배의 도움으로 마을회관 창고 같은 공간을 빌려 숙식을 해결하며 하루하루를 버텼죠. 씻는 건 공동 수도가에 물을 받아서 했고 자는 건 보일러도 없는 낡은 방에서 겨울이면 옷을 껴입고 잤습니다. 그래도 저는 일을 쉬지 않았습니다. 조경일이 끊기지 않도록 더 멀리 더 위험한 곳이라도 달려갔습니다. 단가를 조금 낮추는 대신 신뢰를 얻었습니다. 진심으로 말해서 그 시절 제겐 단 하루도 편한 날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모든 걸 잃었다고 생각한 그때가 제 삶에서 가장 진짜 같았던 시기였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저는 어느새 제 자신이 아버지를 닮아가고 있다는 걸 느꼈습니다. 하루하루가 고단했고 미래에 대한 희망 같은 건 점점 희미해졌습니다. 그렇게 신세한탄만 하며 세월을 보내다 보니 자연스럽게 술이 일상이 되어 있더군요. 그게 버티는 유일한 방법이었어요. 일은 여전히 성실하게 했습니다. 아이의 양육비는 절대 밀리지 않도록 했고 작업도 꼼꼼하게 마쳤습니다. 하지만 퇴근 후 혼자 마시는 소주는 어느새 습관이 됐고 아침마다 술 기운에 멍한 머리를 끌고 일터에 나갔습니다. 그렇게 하루하루를 술에 절어보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문득 어린 시절이 떠올랐습니다. 정확히는 아버지께서 술에 취한 채 하셨던 한마디 말이었죠. 청주 외곽에 우리 땅이 하나 있단다. 그땐 헛소리라고만 생각했어요.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 말이 머릿속에 맴돌았습니다. 아마도 너무 막막했기 때문이었겠죠. 마지막 희망처럼 느껴졌습니다. 저는 한참을 고민하다가 정말 그 땅이 있는지 알아보기로 했습니다. 조심스럽게 연락을 돌리고 가족들에게 물어물어 결국 큰 고모댁까지 찾아갔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마음 한편으론 별 기대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날 고모의 반응이 너무나 뜻밖이었어요. 너 그걸 어떻게 알았냐? 고모는 제 얼굴을 빤히 보더니 깜짝 놀란 표정으로 물으셨습니다. 그러더니 잠시 망설이다가 조용히 고모부를 불러오셨어요. 둘이 눈빛을 주고받는 걸 보는데 뭔가 숨기고 있었던 게 분명하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고모부는 담배에 불을 붙이며 조용히 말하더군요. 올 게 왔구나 싶었어. 내가 안 찾으러 오면 어쩌나 했는데 이렇게 온 게 다행이다. 그 말에 저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고모는 곧장 땅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그 땅은 할아버지 명의로 되어 있던 꽤 넓은 시골 땅이었고 고모 본인도 같은 크기의 땅을 상속받았다고 했습니다. 아버지가 마땅히 가져야 할 땅이었고 아버지가 떠난 지금은 제 것이 맞다고 하셨어요. 고모부는 솔직하게 털어놨습니다. 사실 나도 그 땅이 눈에 밟히긴 했어. 네가 안 오면 그걸 그냥 내 걸로 할까 말까 망설인 적도 있었다. 그런데 내가 직접 찾아왔으니 이젠 속이 후련하다. 그 순간 저는 정말 감격스러웠습니다. 이렇게 뜻밖의 내게 남겨진 것이 있을 줄은 몰랐거든요. 고모와 고모부의 태도에서 억지나 욕심은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늦게라도 이 땅이 제 품에 돌아온 걸 진심으로 다행스러워 하시는 것 같았죠. 저는 서류 정리를 마치고 그 땅을 제 명의로 돌렸습니다. 아무것도 가진 것 없는 줄 알았던 제 삶에 그렇게 하나의 단단한 뿌리가 생긴 순간이었어요. 진심으로 저는 그날을 평생 잊지 못할 겁니다. 그 땅은 청주 외곽 산중턱에 있었습니다. 처음엔 그저 오래된 야산 같았죠. 고모부께 땅을 넘겨받았을 당시만 해도 사람 하나 오가지 않는 외진 곳이었고 개발이 될 가능성도 낮아 보였습니다. 그런데 도시는 점점 바깥으로 뻗어나가기 시작했고 도로가 깔리고 인근에 신축 아파트가 들어서면서 그 땅의 가치는 눈에 띄게 오르기 시작했어요. 지금은 시가만 100억이 넘는다고 부동산 업자들이 말하더군요. 솔직히 처음엔 믿기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고모부께서 땅을 넘겨주시며
하신 말씀이 머릿속에 깊이 박혔어요. 너는 손으로 땅을 가꾸는 놈이니까 이 땅을 내 손으로 바꿔봐라. 전원주택단지를 조성해보는 거야. 그 말에 저는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그동안 잡다한 현장을 다니며 조경업을 이어왔지만 이렇게 제 이름으로 땅을 개발해보는 건 처음이었거든요. 저는 그 길로 땅을 분할했고 한 덩어리를 팔아 20억 원가량의 자금을 만들었습니다. 이후 그 돈으로 전원주택단지 공사에 바로 착수했죠. 제가 그동안 수십 개 현장을 뛰어다니며 쌓아온 노하우와 인맥이 이때 진가를 발휘했습니다. 설계는 직접 손봤고 시공은 함께 일하던 조경 동료들과 건설팀들이 도와줬어요. 식재부터 석축, 조경석 배치, 데크 시공까지 하나하나 제 눈으로 확인하면서 진행했죠. 진심으로 말하면 그 작업은 제 삶을 완전히 바꿔놓은 전환점이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고모와 고모부에게만은 꼭 보답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단지 안에 제일 좋은 위치에 별도로 전원주택 한 채를 지어드렸습니다. 공사비만 5억 가까이 들였고 조경은 제 손으로 직접 심고 다듬었습니다. 그렇게 완성된 단지에서 일부는 분양했고 일부는 월세로 돌렸습니다. 그리고 분양 수익으로는 더 외곽에 있는 임야와 밭을 매입했고 청주 시내 외곽에 자리 잡은 오래된 건물도 하나 샀습니다. 지금은 매달 월세가 들어오니 생활이 훨씬 여유로워졌죠. 예전처럼 당장 이번 달을 어떻게 버틸까 고민하지 않아도 되는 삶이란 게 이런 거구나 싶었습니다. 하지만 조경이라는 일은 제게 단순한 직업 이상이었기에 손을 놓을 수 없었습니다. 여전히 현장에 나가고 나무를 심고 땅을 만지며 살고 있어요. 돈이 생기고 안정이 찾아와도 저는 아직도 흙냄새 맡는 순간이 가장 살아있음을 느끼는 시간입니다. 그렇게 조용히 살아가던 어느 날부터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예전에 저를 무시하고 업신여기고 차갑게 대했던 사람들이 하나둘 연락을 해오기 시작했어요. 요즘 잘 나간다며? 조경사업 크게 했다며? 하며 친한 척, 반가운 척 연락을 해오는 모습들이 솔직히 좀 역겨웠습니다. 특히 과거에 저를 철저히 무시했던 이들이 제일 먼저 연락을 해오더군요. 그런 모습들을 보며 저는 깨달았습니다. 세상은 사람의 진심보다는 그 사람 뒤에 따라붙는 돈 냄새를 더 먼저 맡는 법이라는 걸요. 그러던 어느 날 생각지도 못한 번호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받아보니 전처였습니다. 몇 년 전 그 여자가 바람이 나서 집을 나갔고 곧바로 그 남자와 재혼했다는 얘기를 들은 이후로는 단 한 번도 연락한 적 없던 사람이었죠. 그런데 그 목소리는 낯설지 않았습니다. 조심스럽고 약간은 울먹이듯 말하는 그녀는 이렇게 말하더군요. 혹시 아직 혼자야? 내가 그 사람과는 이제 무늬만 부부야. 정리하고 다시 돌아가고 싶어.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웃음이 나왔습니다. 진심이 담긴 웃음이 아니라 어이없고 헛웃음만 났습니다. 도대체 지금 와서 무슨 염치로 그런 말을 하는 걸까요? 며칠 뒤에는 장모였던 사람에게도 연락이 왔습니다. 김서방, 내가 애 생각해서 그러는 건데 다시 같이 살아보는 건 어때? 그 말엔 분노보단 허무함이 먼저 밀려왔어요. 아이가 성인이 된 지 몇 년은 좋게 흘렀습니다. 어린애도 아닌데 아이 핑계를 대며 이혼했던 부부를 다시 이어보려 하다니 정말 웃기지도 않더군요. 전처 쪽 사람들과는 다시는 엮이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전화를 받긴 했지만 건성으로 대답하고는 지금 급한 일이 있어서요 라는 말만 남긴 채 서둘러 전화를 끊었습니다. 사실 이혼 직후에는 아이가 너무 보고 싶어 전처를 찾아간 적이 몇 번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아이가 새아빠와 정붙이는데 방해되지 않도록 당분간은 오지 말라고 했고 저는 입술을 꼭 깨물며 그 말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이가 혼란스러우면 안 된다는 말이 맞긴 했습니다. 그 이후로 저는 단 한 번도 직접 찾아가지 않았고 그리움은 오롯이 제 마음속에서만 품었습니다. 그 아이가 웃는 얼굴, 자던 모습, 아장거리며 달려오던 장면들을 마음속으로만 꺼내보며 살았어요. 그런데 이제 와서 그 여자와 그녀의 어머니가 나서서 아이를 생각해서 다시 합치자는 말을 꺼낸다니요. 이건 진심이 아니었습니다. 감정이 아니라 계산이었고 그 계산에는 제 통장의 잔고가 중심에 있었을 뿐입니다. 아이 때문이 아니란 건 너무나 뻔했죠. 지금 돌아보면 그 전화들은 제 삶에 꼬이기 시작한 파리떼 중 하나였다는 생각밖에 들지 않습니다. 진심으로 말해서 그 순간 저는 처음으로 제 곁에 사람 하나 없이도 잘 살 수 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마음의 문을 확실히 닫았습니다. 고모부에게 땅을 돌려받고 조경단지를 조성하며 삶이 안정되기 시작한 이후부터 주변의 공기가 서서히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저보다 20살 이상 어린 여자들이 슬그머니 다가오는 일이 생기더군요. 말도 조심스럽고 눈빛도 과하게 다정했어요. 처음엔 어리둥절했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세상에 홀로 남은 기분으로 살았던 제가 갑자기 그렇게 사람들의 중심이 된다는 게 말이죠.
하지만 솔직히 말해서 그들 대부분은 관심이 아니라 기회를 보고 다가오는 게 뻔히 보였습니다. 저를 사람이 아닌 돈으로 바라보는 눈빛이 느껴졌거든요. 그때 제 주변은 마치 파리떼가 들끓는 것처럼 시끄럽고 불쾌했습니다. 그래도 시간이 조금 지나자 그런 사람들과 그렇지 않은 사람을 구분할 수 있는 눈이 생기더군요. 그래서 멀리할 사람은 확실히 멀리하고 최소한의 경계는 지키며 지냈습니다. 마음은 열되 삶의 문은 조심스럽게 닫은 채로요. 그렇게 시간이 흘러 어느 날 제 사무실로 전처와 장모였던 여자가 불쑥 찾아왔습니다. 이혼하고 거의 20년 만의 만남이었죠. 저는 처음에 누군가 했습니다. 그런데 전처는 이미 제 아내라도 된 듯한 태도로 행동했고 장모였던 사람은 마치 오래전부터 저를 아들처럼 품어온 것처럼 말을 꺼냈어요. 저는 순간 숨이 턱 막혔습니다. 한참을 가만히 있다가 참다 못해 입을 열었습니다. 내가 힘들게 살던 그 시절 사람 취급도 안 해줬잖아요. 딸은 다른 집 돈 많은 놈한테 시집 보내려 하면서 이제 와서 와이프 흉내 내고 장모 노릇하겠다고요? 말이 끝나기도 전에 장모였던 여자는 뻔뻔하게 웃으며 이러더군요. 과거를 그렇게 못 잊고 어떻게 사니? 너 아직도 우리 딸 사랑하잖아. 그냥 다시 살자.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속이 뒤집혔습니다. 진심으로 말해서 저는 평생 남한테 욕 한마디 제대로 해본 적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윽박지르던 어른들 틈에서 기죽어 살아온 인생이었기에 말로 분노를 표현하는 게 익숙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날만큼은 욕이 입 밖으로 튀어나오려 했습니다. 다행인지 불행인지 저보다 먼저 폭발한 건 사무실에 함께 있던 제 동료 선배였습니다. 그 선배는 제 인생을 누구보다 가까이서 지켜봤던 사람이었죠. 그는 벌떡 일어나 전처와 장모였던 사람을 향해 너희들이 이 사람한테 어떻게 했는지 알아? 사람 하나 죽여놓고 이제 와서 뭐? 다시 살자고? 미친 것들. 입에 담기 힘든 욕이 이어졌고 분위기는 걷잡을 수 없이 싸늘해졌습니다. 저는 그 순간 아무 말 없이 식은 커피잔을 집어들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하지만 분명하게 그 커피를 그 둘의 얼굴에 뿌리며 말했습니다. 지금 당장 꺼져요. 그리고 다시는 내 앞에 나타나지 마세요. 여긴 돈 냄새 맡고 파리처럼 들이대는 사람들한테 열려있는 문이 아니니까요. 제 손이 떨렸습니다. 하지만 그 말만큼은 지금껏 살아오며 단 한 번도 해본 적 없던 진짜 제 의지였어요. 그리고 그 순간 저는 처음으로 제 인생의 주인이 된 기분이 들었습니다. 저는 조용히 입을 열었지만 제 말은 날성 칼처럼 꽂혔을 겁니다. 니네 내가 부자 된 거 알고 이렇게 붙으려고 하는 거잖아. 정말 치가 떨린다. 내가 이 동네에서 니네 숨도 못 쉬게 해주려고 마음먹고 있었어. 평생 남한테 빌붙으려는 생각으로 살았으니 거지인 거야. 거지들은 거지들끼리 살아. 서로 긁어주면서 그 속에서 썩어가. 그 순간 장모였던 여자의 얼굴이 굳어졌고 전처는 말을 잃은 채 시선을 피하더군요. 저는 핸드폰을 꺼내 들어 말했습니다. 참고로 니네가 지금 한 말들 다 녹음하고 있어. 이거 너 남편한테 보낼 거야. 나처럼 다 뺏기고 이혼당해봐라. 세상이 얼마나 매정한지 똑똑히 느껴봐. 말을 마치자마자 저는 손짓으로 문을 가리켰고 두 사람은 차마 말을 잇지 못한 채 사무실 문을 나섰습니다. 그날 이후 그쪽 사람들에게선 단 한 통의 연락도 오지 않았습니다. 조용했습니다. 아주 조용했어요. 후련하긴 했지만 마음 한편엔 알 수 없는 씁쓸함이 남았죠. 그녀가 재혼해 아이를 둘이나 더 낳았다는 이야기를 들었을 땐 처음엔 화가 치밀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나중엔 그 아이들이 불쌍해지더군요. 내 아들도 불쌍했지만 이제 막 세상에 나온 그 애들도 얼마나 혼란스러울까 싶었습니다. 사실 복수하고 싶은 마음은 있었습니다. 아주 처절하게 저를 짓밟았던 기억 하나하나를 돌려주고 싶을 정도로요. 그런데 곧 깨달았어요. 그런 사람들은 복수 같은 것도 필요 없더라고요. 자기 욕망에 갇혀 끝내 돌아오지 못하고 제자리를 그리워하면서 스스로 무너지는 존재들이니까요. 그 자체로 충분히 벌받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더 이상 그들에게 에너지조차 쓰고 싶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돈이 생긴 이후의 삶은 또 다른 방식으로 피곤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저보다 나이 많은 동네 형들이 술자리에서 형이랑 한잔하자며 여자들 나오는 술집에 끌고 가려 하고
한때 스쳐 지나갔던 사람들이 잠깐만 돈 좀 빌려줘라며 연락해오는 일이 반복됐어요. 심지어는 얼굴 한두 번 본 사람들이 형님, 투자 하나 하시죠라며 제 돈을 끌어보려 애썼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이런 인간관계는 더 지칩니다. 예전처럼 무시당하던 시절도 괴로웠지만 지금처럼 필요에 의해 다가오는 사람들에 둘러싸여 사는 것도 또 다른 지옥이더군요. 그래도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대접받는다는 건 기분 좋은 일이긴 해요. 예전엔 누구도 제 말에 귀 기울이지 않았는데 지금은 제 눈빛 하나에도 사람들이 반응합니다. 그러니 돈이 사람을 바꾸진 않더라도 사람들의 태도는 확실히 바꿔놓는구나 싶었죠. 결국 저는 많은 것을 얻고 나서야 깨달았습니다. 무리하지 않고 살겠다는 결심이 제일 값진 거라는 걸요. 여러분이 조언해주신 대로 저는 더 이상 결혼은 하지 않으려 합니다. 그저 가볍게 연애하고 가끔 산에 올라 흙냄새 맡고 나무를 바라보며 혼자만의 시간을 갖는 게 제겐 가장 평화롭고 온전한 삶입니다. 진심으로 고맙습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법을 이제야 조금 알게 됐네요.